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아들 일찍 죽어. 운명을 바꾸려는 자, 더 큰 운명에 휩쓸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선택이 불러올 파장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은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윤정이는 회사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자태와 예리한 눈빛을 간직한 윤정이는 자신이 일궈낸 중견기업의 사무실에서 오늘따라 더욱 상기된 표정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회사를 키워온 보람도 컸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외동아들 이민호가 결혼 소식을 가지고 오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서윤이와 결혼하려고 해요. 35살의 민호가 어머니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늘 어머니 앞에서는 자신감 넘치던 민호도 이날만큼은 어색하게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아들의 말에 표정 변화 없이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니? 민호는 어머니의 반응에 안도하며 대답했어요. 몇 달 전부터요. 사실, 서윤이가 지금 임신 초기예요.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윤정이의 손이 찻잔을 잡은 채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서둘러야겠네. 언제 한번 그 아이를 데려와 보렴.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윤정이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동아들의 결혼이라니. 게다가 아이까지 가졌다고? 민호가 결혼하면 회사의 후계 구도도 명확해지고 손주까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윤정이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사님, 제가 오늘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아들 일로요. 그날 저녁 윤정이는 번화가에서 벗어난 조용한 동네의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오피스 건물 같았지만 이곳은 청운도사가 상담실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청운도사를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민호가 태어날 때도 항상 청운도사의 말이 적중했기에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정희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65살의 청운도사는 흰 수염이 인상적인 노인으로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윤정이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도사님, 제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예비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네요. 청운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결혼을 서두른다는 거군요. 그 아이의 사진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가 보내준 서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32살의 강서윤은 청순하고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청운도사는 사진을 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이 아이의 생년월일은 아십니까? 윤정이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직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곧 직접 만나볼 예정입니다. 청운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듯 조용히 있었어요. 윤정이는 그런 청운도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청운도사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통찰을 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청운도사가 눈을 뜨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윤정이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어딘가 경직된 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도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윤정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청운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 사장님, 이 여자와 결혼하면 아드님이 일찍 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여자의 사주와 아드님의 사주가 충돌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재앙이 올 거예요. 특히 아드님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청운도사의 말은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윤정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외동아들 민호는 그녀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오로지 민호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런 아들이 죽는다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도사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발.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운도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 여자의 사주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아드님과 결혼하면 3년 안에 불길한 일이 생길 겁니다. 윤정희는 과거 청운도사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청운도사는 지금 시작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했고 정말 그녀의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또 민호가 태어날 때도 이 아이는 큰 복을 가져올 것이라 했고 민호는 정말 그녀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청운도사의 말은 늘 맞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언이 더욱 무서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는. 윤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운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들을지 의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잘 믿지 않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윤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진 채 청운도사의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축복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아들의 생명을 위해 이 결혼을 막아야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희는 자신이 평생 얼마나 미신과 운세에 의존해 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이 미신을 비웃을 때도 윤정희는 항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 신념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적 갈등을 겪은 적은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사업 결정이나 투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그것도 외동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아들이냐, 미신이냐.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 같은 목소리에 윤정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신을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청운도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결혼은 민호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윤정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윤정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윤정희는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비서에게는 누구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에게 직접 청운도사의 예언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그 아이의 정체를 밝혀내는 수밖에. 윤정희는 결심했습니다. 강서윤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내야 했어요. 어쩌면 그녀에게 약점이나 숨겨진 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정이는 오랜 사업가로서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강서윤의 모든 것을 캐내라고 지시했어요. 서윤 씨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원해요. 학창 시절부터 직장 경력, 과거 연애 관계까지 모두요. 탐정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윤정이는 불안에 떨며 지냈어요. 민호에게는 아직 예비 며느리를 만날 시간이 없다며 핑계를 대고 미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결국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모성애라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탐정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을 때 윤정이는 실망했습니다. 강서윤의 과거는 너무나 평범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민호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약점이나 문제점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윤정이는 탐정에게 더 깊이 파고들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서윤은 평범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여자였어요. 윤정이는 마침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이 없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고 싶어요.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탐정은 윤정희의 제안에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희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강서윤이 과거에 여러 남자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진도 조작하고 가짜 증인도 섭외하는 대규모 작업이었어요.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면서도 윤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모두 민호를 위한 거야. 민호의 생명이 위험해. 어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윤정이는 민호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어요. 식탁 위에는 서윤의 과거를 담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좀 무례한 짓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걸 한번 봐. 윤정이는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꺼냈어요. 그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서윤이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는 사진들, 그녀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증언하는 진술서, 심지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던 기록까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난 처음부터 그 아이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조사해봤지. 민호야, 그 아이가 지금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가. 서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윤정이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내가 흥분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야. 직접 확인해봐. 그 아이에게 이 사진들이 무엇인지 물어봐. 그리고 그 아이가 임신한 게 정말 내 아이가 맞는지도. 민호는 분노로 떨며 집을 나갔습니다. 윤정이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가슴 아팠지만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란다. 눈물로 범벅된 강서윤의 얼굴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이룰 가정에 대한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어요. 민호 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이미 의심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해 보였고, 서윤의 필사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심 혼란스러워했어요. 정말 이 사진들이 조작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죠? 왜 이런 진술서까지 있는 건데요? 서윤은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증명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민호 씨도 저를 잘 알잖아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의심은 마치 독처럼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윤정희의 말대로 서윤이 임신한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 문제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서윤에게 최후의 타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순결을 의심받는 것도 모자라 뱃속의 아이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민호 씨, 제발요. 당신은 저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아이 문제는 태어나면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하죠. 서윤은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모함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윤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윤정희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민호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토록 깊은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자신을 의심하고 등을 돌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도시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기에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살아갈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서윤은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며 짐을 쌌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윤은 막막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향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서윤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심한 입덧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해야 했고 몸이 무거워질수록 일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꿋꿋이 버텼어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날 서윤은 민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책임은 지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서윤은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건지,
그것도 아이가 자신의 것인지 확인한 후에야 말이죠.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후 서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호에 대한 미련보다는 불같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신을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버린 사람,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것으로 생각되는 윤정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서유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태어난 작은 생명은 그녀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소중했어요. 서유는 아이에게 준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준서는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였어요. 서유는 약속대로 민호에게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렸고 민호는 마지못해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냉담했고 준서를 보면서도 자신의 아이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서유는 그 말에 비통함을 느꼈지만 당당하게 응했습니다. 좋아요. 해보세요. 그게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준서는 분명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윤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절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요? 저는 이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다만 준서는 당신의 아들이니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해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가끔 준서를 보러 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윤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의사들은 원인 불명의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준서의 아버지이기에 병문안을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건강하던 민호가 병상에 누워 생기를 잃은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그의 곁에는 윤정희가 있었습니다. 윤정희도 서윤을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왜 왔어요? 윤정희의 차가운 물음에 서윤은 준서를 아는 채 대답했습니다. 준서의 아버지니까요.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서윤 씨, 준서야,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민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어요. 서윤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호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지만 그가 이렇게 아픈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윤은 민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끝내 병명도 찾지 못한 채 그는 눈을 감았다고 했어요. 36살의 젊은 나이에 말이죠. 서윤은 준서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윤정희는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마른 상태였습니다. 서윤이 준서를 안고 다가가자 윤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당신, 왜 왔어요? 아직도 모자라요? 서윤은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어. 그 말에 주변의 조문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당혹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정희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당신과 결혼하면 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래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제야 서유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윤정이가 자신을 모함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신적 믿음까지. 그녀는 비통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모함했던 거군요. 하지만 보세요, 윤 사장님. 결국 제가 민호 씨와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당신의 미신은 틀렸던 거예요. 윤정이는 그 말에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유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안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서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에 대한 미련은 없었지만 그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정희의 미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준서야,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살자. 엄마가 너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게. 그렇게 서유는 아이를 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20해가 흐른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윤정이는 이제 80살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녀의 회사는 더욱 성장하여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윤정희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외동아들 민호가 떠난 후 그녀의 삶에는 오직 회사뿐이었어요. 청운도사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윤정희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점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신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그녀에게 위안이 아닌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어요. 민호가 죽은 후 그녀는 늘 자문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민호는 살 수 있었을까? 회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윤정희의 가장 큰 고민은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민호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여러 차례 경영진 중에서 후계자를 물색해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인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문제는 더욱 시급해졌어요. 어느 봄날 윤정희는 회사에서 일상적인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사장님, 밖에 젊은 남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꼭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윤정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라고 했나? 이준서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윤정희는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요. 잠시 후 28살의 젊은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였으며 똑바로 앞을 응시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 사장님. 저는 이준서입니다. 윤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준서. 강서윤과 민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녀의 손자였습니다. 당신이. 준서.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민호와 강서윤 사이에서 태어난 이준서입니다. 윤정희는 흔들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어요. 20해 만에 갑자기 나타난 손자.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준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였는데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한 성인 남성이었어요. 앉으시죠. 윤정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준서는 의자에 앉았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직접 찾아뵌 이유가 있습니다. 윤정희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지? 준서의 눈이 윤정희를 날카롭게 응시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 회사의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물려받겠습니다. 그 말에 윤정이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해 동안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회사를 달라니요? 준서, 너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놀랍구나. 하지만 회사 상속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 아는 것도 없고. 준서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면 20해 전에 그러셨어야죠. 당신이 저희 어머니를 모함하고 내쫓은 후 저희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고생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윤정이는 과거의 죄책감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한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 서윤과 준서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서야, 그때 일은 내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준서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이민호의 아들이고 당신의 외손자입니다. 이 회사의 합법적인 상속자죠. 윤정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젊은이가 과연 정말 준서인지 아니면 사기꾼은 아닌지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실히 민호를 닮았습니다. 증거가 있니? 내가 정말 민호의 아들이라는. 준서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출생증명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민호가 보냈던 양육비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가 민호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준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진짜였어요. 출생증명서에는 분명히 아버지란에 이민호라고 적혀 있었고 20해 전에 실시한 DNA 검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호가 살아있을 때 보냈던 양육비 송금 내역까지 있었어요. 이건 모두 사실이구나.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윤정희는 서류들을 내려놓고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그는 정말 민호를 닮았어요.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은 민호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이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죽은 후의 슬픔에 빠져 그녀는 민호가 남긴 유일한 핏줄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쳤구나.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러 왔습니다. 이 회사는 제 아버지의 것이었고, 이제는 제가 물려받을 차례입니다. 윤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서야, 회사 상속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법적인 절차도 있고 무엇보다 경영 능력도 필요해. 너는 이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잖니? 준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MBA도 취득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윤정희는 놀라웠습니다. 이 젊은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준서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너에 대해 더 알고 싶구나. 너와 너의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준서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나중에는 작은 가게를 열어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저는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덕분이죠. 윤정희는 서윤이 그렇게 힘들게 준서를 키웠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한 일 때문에 서윤과 준서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서윤은 지금 어떻게 지내니? 준서의 눈이 잠시 슬픔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당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저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윤정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윤이 세상을 떠났다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움보다는 용서를 말했다니. 윤정이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느꼈어요. 준서야,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윤정이는 20해 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청운도사의 예언,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했던 극단적인 선택들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미신 때문에 저희 가족을 파괴했다는 겁니까? 준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윤정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때 그것이 민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결국 내 행동이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왔지. 내 아버지는 떠났고 너와 서유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 준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윤정이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정하는 듯 했어요. 저는 단지 이 회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네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제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윤정이가 말했어요. 잠시만 준서야. 법적 절차는 필요 없을 것 같구나. 나는 내가 이 회사의 후계자가 되었으면 해. 내가 민호의 아들이고 내 손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겠니? 준서는 멈춰서서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요? 나와 함께 서윤을 만나러 가자. 비록 그녀는 이 세상에 없지만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구나. 이틀 후 윤정희와 준서는 서윤이 잠들어 있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서윤의 묘 앞에 서자 윤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서윤아. 윤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러 왔어.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준서는 조용히 어머니의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키웠는지 봐. 준서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해. 내가 그동안 너희를 외면한 것 정말 미안해. 윤정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후회와 슬픔,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준서는 그런 윤정이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놀라서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이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저희를 내쫓은 후에도 저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나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라고 하셨죠. 윤정이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윤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녀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준서야,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너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지?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복수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당신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내 할머니도 이제는 많이 외로울 거야. 내가 그분의 손자라는 걸 알려드려라고요. 윤정희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서유는 끝까지 그녀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준서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준서는 한동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천천히 시작해보죠.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윤정희와 준서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윤정희는 준서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가르쳤고, 준서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에 대해 윤정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 후 윤정희는 공식적으로 준서를 회사의 후계자로 발표했습니다. 많은 임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윤정희는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이준서는 제 아들 민호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 회사의 정당한 상속자이자 제 가족입니다. 준서는 윤정희의 지도 아래 회사 일을 배우며 점차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은 회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임직원들도 차츰 그를 진정한 후계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윤정희는 준서에게 CEO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식 날, 그녀는 모든 임직원들 앞에서 진심 어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미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었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준서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를 통해 서울의 어느 골목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소식이 화제다. 골목마다 쌀쌀한 저녁 공기가 감돌던 지난 시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운 한 청년의 선택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진수 씨는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인도 한복판에 두툼한 봉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진수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봉투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광고 전단이나 버려진 우편물인 줄 알았습니다만 봉투를 집어들고 보니 묵직했죠.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봉투를 열어본 순간 3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코로나 이후 계속된 적자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음식점 사정이 떠올랐다. 직원들의 밀린 월급도 생각났다. 이 돈이면 한 달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들었다. 하지만 박진수 씨의 발걸음은 경찰서를 향했다.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 제게 필요한 것보다 더 절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것이 아닌 돈을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죠. 경찰서에 도착한 박진수 씨는 돈을 습득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접수를 받은 경찰관들도 이례적인 금액의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요즘 같은 시기에 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박진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떨구며 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가게 사정도 좋지 않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제 돈이 아니었기에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는 박진수 씨의 선행을 높이 평가하며
습득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수 씨는 그렇게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돈의 주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다. 경찰은 박진수 씨에게 주인을 직접 만나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박진수 씨는 흔쾌히 수락했다. 경찰서에서 만난 돈의 주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순희 할머니였다. 허름한 옷차림의 김순희 할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돈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 돈은 며느리 병원비로 쓸 돈이었어. 병원 가는 길에 잃어버려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지 모른다네. 그 말을 들은 박진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자신이 돈을 가져갔다면 한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의 정직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돈을 되찾은 김순희 할머니는 한동안 박진수 씨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젊은이, 요즘 사는 게 많이 힘들지 않나?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구먼. 박진수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코로나 이후 계속된 손님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손님들도 줄고 배달 수수료는 오르고 게다가 물가까지 올라서 장사하기가 쉽지 않네요. 김순희 할머니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봉투를 꼭 쥐었다 폈다 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문득 박진수 씨를 향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 집 1층이 비어 있는데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면 거기서 한번 해보지 않겠나? 박진수 씨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처음 보는 할머니가 갑자기 가게 자리를 제안한다니 도무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저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순희 할머니가 설명을 이어갔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이 지역에서 건물 몇 채를 소유한 자산가였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장 상인처럼 소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지만 장사를 시작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네. 김순희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1년 동안 월세는 받지 않겠네. 대신 그동안 가게를 안정적으로 키워보게나. 젊은이의 정직함을 보니 분명 잘 해낼 거라 믿네. 박진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박진수 씨는 김순희 할머니의 건물 1층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새로운 동네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정직한 청년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소문이 퍼졌다.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어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정직함에 감동받은 할머니가 도움을 주었다는 사연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박진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정직한 청년 사장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손님들이 늘어났다. 이런 분의 가게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젊은이가 있다니 참 보기 좋습니다.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진수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음식 재료도 꼼꼼히 고르고
조리 과정도 정성을 다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김순희 할머니는 가끔 가게에 들러 박진수 씨의 장사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김순희 할머니는 어느 날 오후 박진수 씨의 가게를 찾았다.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는 박진수 씨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요리가 있습니다. 박진수 씨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내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할머니 덕분에 이제는 직원 월급도 밀리지 않고 장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6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젊은 시절 박진수 씨처럼 한 장의 돈 봉투를 주운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때 나는 25살이었지.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때였는데 하루는 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돈 봉투를 주었다네. 당시 김순희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들의 학비를 혼자 책임져야 했다. 돈 봉투를 주었을 때 할머니의 마음도 크게 흔들렸다고 한다. 그 돈이면 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동생들 학비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끝내 경찰서로 발걸음을 돌렸지. 그때 돈의 주인은 시장에서 채소 도매를 하던 상인이었다. 그는 김순희 할머니의 정직함에 감동받아 자신의 가게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 그것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분 덕분에 장사를 배우고 나중에는 제 가게도 열 수 있었지. 그렇게 조금씩 읽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내 정직함이 내 인생을 바꿨듯이 자네도 그 정직함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야. 세상은 참 묘하게도 우리가 뿌린 씨앗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 같구먼. 박진수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제가 받은 이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꼭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진수 씨의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맛집이 되어갔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젊은 사장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동네 주민들은 이제 박진수 씨의 가게를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정직과 신뢰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버티며 정직하게 장사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김순희 할머니는 가끔 가게 앞을 지나칠 때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한 해가 지나고 박진수 씨의 음식점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히 음식 맛이 좋아서만이 아니었다. 정직한 청년 사장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저녁 한 노인이 가게를 찾아왔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은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만 2,000원밖에 없는데 뭐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박진수 씨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 노인 앞에 놓인 건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였다. 많이 드세요. 2,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음식을 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진수 씨는 문득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한쪽에 작은 간판을 세웠다. 우리 가게는 매일 5분께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노인들이 조심스레 가게를 찾았다. 박진수 씨는 그들을 일반 손님과 똑같이 정성껏 대접했다. 무료 식사라고 해서 음식의 질을 낮추는 일은 없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장사가 힘들지 않을까요? 단골 손님의 걱정 어린 물음에 박진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받은 도움이 있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도움을 나눌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60년 전 자신이 받은 도움이 이렇게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박진수 씨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네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선순환이 아닐까요? 그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정직이 만든 기적, 그리고 이어지는 선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동네 상인들도 하나둘 박진수 씨의 선행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빵집에서는 남은 빵을 기부하고 과일 가게에서는 과일을 나누었다. 작은 정직에서 시작된 선행이 이제는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세상은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거야. 한 사람의 정직한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먼. 김순희 할머니의 말처럼 작은 정직에서 시작된 선행은 이제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박진수 씨의 가게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생겼다. 벽면 한켠에 설치된 작은 게시판에는 매일 새로운 쪽지들이 걸렸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남기는 사연과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의 마음이 만나는 공간이었다. 밥값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식사권을 써주세요. 지난번 받은 도움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누군가의 한 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쪽지마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박진수 씨가 시작한 작은 나눔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나눔의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중학생 민우가 가게를 찾아왔다. 땀에 젖은 교복 차림이었다. 혹시 설거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나요? 민우의 사정은 안타까웠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동생의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말에 박진수 씨의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래, 일하고 싶구나. 하지만 먼저 저녁부터 먹어야겠다. 박진수 씨는 민우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그리고 매일 방과 후 2시간씩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하되 시급은 시중보다 높게 책정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민우의 이야기를 들은 김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박진수 씨를 찾아왔다. 자네가 하는 일이 참 보기 좋네. 하지만 혼자서는 벅찰 텐데. 할머니는 가게 옆 빈 공간을 가리켰다. 이 공간도 자네가 써보는 게 어떻겠나? 나눔 카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박진수 씨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의 제안은 새로운 희망이었다. 지금의 나눔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게 나눔의 정원이라는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음료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 지불할 여유가 없는 이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대신했다. 카페의 한쪽 벽면에는 희망의 벽이 만들어졌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과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의 마음이 만나는 공간이었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면접 정장되어
공부방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공간 제공, 생일을 맞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작은 파티까지.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이들도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둘을 이어주는 공간이었던 거죠. 박진수 씨의 말처럼 나눔의 정원은 단순한 카페가 아닌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공간이 되어갔다.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박진수 씨의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60년 전 김순희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었던 채소 도매상의 손자였다.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베푼 도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소 납품 회사를 통해 박진수 씨의 가게와 나눔의 정원에 신선한 채소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사람의 정직함이 만든 선순환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박진수 씨의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묘한 기운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밥을 먹고 나면 하루가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음식에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박진수 씨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을 정직한 마음으로 준비할 뿐이에요. 정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재료를 고르는 순간부터 음식을 내오는 그 순간까지 박진수 씨의 정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손님들은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눔의 정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마음 나눔 데이라고 이름 붙은 이 날에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모여 작은 공연을 펼쳤다.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은 자유롭게 후원금을 낼 수 있었고 모인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였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쁩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말처럼 나눔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 돈이 아니어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김순희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자주 이야기했다. 세상에는 아직 착한 사람들이 많다네. 다만 그들이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박진수 씨의 가게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공간. 그곳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겨울의 문턱에 선 어느 날 김순희 할머니가 박진수 씨의 가게를 찾았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걸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왔다네. 가방 안에는 60년 전 할머니가 돈을 주어 경찰서에 신고했던 당시의 감사장이 들어 있었다. 바래진 종이에는 당시 경찰서장의 서명과 함께 할머니의 정직한 행동을 칭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때는 이런 감사장 하나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만 같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선택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네. 박진수 씨는 감사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돈을 주운 그날 나는 하루 종일 고민했다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중병으로 누워 계셨고 동생들은 학비가 필요했지. 그 돈이면 당장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하지만 그 돈을 가져갔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정직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있었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지. 그날 이후 박진수 씨의 가게에는 할머니의 감사장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눔의 정원 입구에 걸린 그 감사장은 많은 이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보세요. 정직한 선택 하나가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냈네요. 손님들은 감사장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다. 6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정직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다짐을 새기곤 했다. 김순희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나눔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조언을 건네고 때로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위로를 전했다. 할머니, 정말 멋진 선택을 하셨어요. 그저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당연한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동네를 넘어 더 큰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은 물론 전국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담담했다. 이런 관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야. 그게 모여 세상을 바꾸는 법이지.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박진수 씨의 가게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1년 동안 나눔의 정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오늘은